늦어질 것 같아서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루다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교사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 저희 이루다학교 입학 설명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오시는 참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희 부득이하게 학교가 아니라 이쪽 장소를 좀 대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오늘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조금 소요될 예정이어서요. 한 4시 정도에 조금 마무리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루다학교에서 여기 교회로 넘어오시면서 답례품을 아직 수령을 못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팜플렛하고 그래서 이 설명회가 끝나시면요 학교 5층으로 다시 방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례품 수령하시고 학교도 조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입학 설명회에서 좀 다룰 내용은 좀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학교 소개, 그리고 교과 과정 등 좀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 다룰 예정이니까요.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설명회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루다학교의 대표 교사이신 기주연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맞아주시면 네, 저는 이루다학교 대표 기주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이 저희가 2차 지금 설명회고요. 요번 주였죠. 요번 주 수요일 날 저녁 늦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학부모님들이 한 3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교내 강당에서 했고, 오늘은 여기는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저희 옆에, 이 건물 안에도 저희 학교 실습실은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랑 이제 잘 지내는 관계라서 또 대여를 해주셔서 이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이루다 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희 학교를 예전부터 좀 지켜보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주말 학교에 다니셨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 또 소식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귀한 시간에 와 주셔서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이루다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 경계선지등 학습자의 어려움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3가지가 있죠. 또래관계, 학습부진, 주변인의 이해부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저희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요즘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지만 방법을 좀 모르거나 학교에서 그 부분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외로워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에코가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뭐 고학년까지도 또 부모님들이 아니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잠시만요. 네.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학교 수업을 이제 배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학교의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반반에 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는 주로 좀 만들기라든가 친구들
친구들과의 어떤 놀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 과목도 생기고 과학이란 과목도 생기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룹 수업이나 아니면 그 단어에 대해서 전문 단어나 아니면 사회적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수업 자체가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말의 속도나 수업의 내용에 담긴 단어들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업의 이해도는 당연히 조금 낮게 되죠. 그래서 학습 수업 시간에 학습자의 어떤 그 태도라든가 아니면 학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어떤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아이들이 당연히 수업 시간을 좀 어려워하게 되고 지루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습의 어려움이 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지능으로 오해받거나 경계선 지능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려움을 받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부모님들도 가정에서는 사실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1대1로 아이랑 생활했을 때는 크게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서 아이가 간단한 어떤 그 자기 능력을 표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보이는 부분들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일반 학생처럼 받아들이면서 지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교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해를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느린 학습자구나라는 거를 알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같은 반 학생들은 사실 교사 입장에서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지시 따르기를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런 오해를 받게 돼서 질책도 받게 되고요. 친구들에게 너는 왜 안 해? 왜 하라 그랬는데 왜 하지 않아? 못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정서적인 부분을 좀 저희 학교에서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왜 우리 사람들도 일단은 편안한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심신의 안정이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편안한 그런 마음이 안정된 상황에서 지내지 못하면 학습을 하든 어떤 다른 활동을 하든 굉장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되게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놓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특징을 보면 우울, 불안, 분노 이런 어떤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환경적인 요인을 잘 이렇게 케어가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유능감을 계속 잘 끌어주거나 심어주거나 그러면 저런 부분들이 없이도 건강한 마음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느린 학습자들의 대부분의 어떤 정서적인 특징은요. 일단은 불안감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을 저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경험해 보면 이 불안함이 자신감의 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서 양육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기관에 이렇게 아이들이 생활을 했을 때 아이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부모님은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가 무엇을 할 때 믿음을 갖고 하기보다는 먼저 걱정을 하는 거는 주변인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먼저 걱정을 한다거나 우리 아이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 학생은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무엇을 시켰을 때 그 부분을 따라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상대적인 그 주변인들이 좀 불안을 했던 것 같고 그 불안을 그대로 저희 아이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뭘 할 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엄마 나 지금 이거 먹어도 돼? 나 지금 옷 입어도 돼? 엄마 나 지금 학교 가야 돼? 생각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들을 많이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저희들이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런 또 태도로 양육을 한 것도 요인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루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저희 학교에 다니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이 수용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능동적으로 한다기보다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대로 그러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의력이나 응용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조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누적되면 점점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더 불안이 쌓여지고 그 다음에 불안이 쌓여지면 우울감도 당연히 생기고요. 이 우울감은 사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우울감은 느린 학습자 중에서도 정말로 경계선 지능 75에서 85 정도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한테는 또 표현할 수 없는 내적 우울감이거든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이 딱 이제 아마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러다가 청소년기 중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또 사춘기도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은 안 하고 계속 내면으로는 도대체 나는 어떤 아인가 라는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가 해결을 하고 싶고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게 굉장히 우울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열등감, 강압적 지시에 따른 분노 및 공격성 이런 분노들도 나타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기질적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사춘기 때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굉장히 선하고 착실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아무 문제 없는 친구들이 갑자기 저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머님들 그 아이들이 되게 정말 잘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이런 친구들이 계속 가진 않아요. 분명히 그 부분에서 쌓여있는 그런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분명히 어느 순간 터뜨리는데 그 터뜨림에서 다양한 부모님들이나 주변인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서적 특성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간과하면 안 되고 특히 그 그러니까 중등기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더라도 중학교 고학년 때부터 좀 나타나서 그러니까 고등과정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친구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초중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중고의 아이들의 느낌 분위기랑 고등학교 아이들의 느낌 분위기는 달라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학습 태도도 좋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본인이 스스로 자립도 하고 하는데요. 의외로 정서적인 우울감이 좀 많아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건드려줘야 되는데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실감을 합니다. 다음은요. 사회적 특성인데 사회인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사회인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왔어요. 뭐 사회성 하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또래관계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커서 성인이 되고 나면 결국은 아이가 사회에서 본인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사회인지란 저희는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게 가장 사회인지에서는 중요한 자신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공감해야지 저희도 소통이 잘 되고 일을 잘 해결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 부분이 인지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그 사회인지라는 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습인지는 굉장히 높은데 사회인지가 또 많이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회인지는 높은데 학습이 굉장히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후자인 경우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사회인지가 높은 친구들은 일상생활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자기관리 잘하고 집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도 잘 이용해요. 너무 신기하죠. 인지가 낮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하지만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습이 1에서 10 사이의 그 숫자에 대한 계산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 그런 친구들 오해를 많이 사요. 왜냐하면 다 할 것 같은데 학습이 안 되면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꾀피우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눈치가 되게 많아지고 이런 양상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학습력이 되게 높은데 사회인지가 낮은 친구들은 또 성인이 돼서 걱정이 많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인지가 낮은 친구들은 성인이 돼서 이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했을 때의 문제들이 좀 많아져요. 그때는 사실 학습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취업이나 어떤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은 부모님들 그거 아시죠? 공부머리와 일머리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일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훨씬 더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양상이 갭이 있는 친구들은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느린 학습자들 중에 경계 던지는 친구들은 맞춤형 학습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 본 결과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1대1로 지도하면 수준별 수업을 하면 느리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공감 능력이라든가 사회인지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기질적으로 뭐 자폐 스펙트럼 친구라든가 아스퍼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매뉴얼화해서 그 공감 능력을 계속 훈련을 해서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바깥 사회생활의 경험이 적은 친구들, 집에서만 많이 있었던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친구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 공감 능력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루다 학교에서는 그 부분이 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비슷한 아이들이 다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어떤 소통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바깥의 활동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들을 좀 많이 저희가 건드리고 있다는 거, 그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와 잘못된 지도라고 이제 써놨는데 아이의 인지 능력의 문제보다는 불성실한 태도의 문제로 오해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안 하는 줄 알고. 근데 그거를 참 신기하게 저희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해요. 모른다고 말을 안 해요. 그죠? 엄마 나 이거 몰라서 못하겠어요.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꼭 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고 가만히 망부석처럼 있던가 아니면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가. 근데 알고 보면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컴퓨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수업 시간에 다 했단 말이에요. 키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메일 보낸 것까지 다 했는데 집에 숙제 내줬어요. 집에서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사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파일 이름도 써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메일을 보낼 때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아이디나 이게 자동 로그인이 안 되면 아이디도 찾아야 되고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간중간 봐준단 말이에요. 수업 숙제를 안 내오죠. 학교에서 다 했는데 왜 너 안 내니? 엄마도 너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근데 사실 집에서 하나하나 보면 아이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어렵다라는 건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마치 불성실한 태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과 통제, 강요적인 훈련 방식으로 정서적 문제로 확대됨. 요거는 어떤 예를 들리고 싶냐 하면 아이의 수준보다 학습을 조금 너무 높게 잡은 경우. 근데 지금 학교 생활이 다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 학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아이가 4학년인데 4학년 교과서를 하는데 우리 아이만 거기서 2학년 교과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 나이에 맞는 교과서를 배우다 보면 아이의 실제 능력, 실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기초 개념이라도 숙제라도 해가야지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계속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마치 수학 예전에 그거 수학의 정석 아세요? 저희 때 수학의 정석 그거 3권짜리 보면 아무것도 모르듯이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안 되니까 강요하고 막 오랫동안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정서적인 문제로 된다는 거. 경계선 아이들은 집단 속에서는 잘하는데 1대1은 잘하는데 집단 속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지도인데 이 집단이라 함은 구성원의 명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특수학급이라는 곳은 4에서 6명 정도, 많으면 8명 정도의 구성원이 이게 정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급은 현재 인구수가 많이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서 15명인 학교도 있지만 시골 학교는 더 적은 학교도 있지만 많은 데는 25에서 30명인 학교도 있죠. 그랬을 때 저희 경계선 친구들은 딱 그 30명 안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듣기에는 많이 구성원이 많다. 그래서 산만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4명에서 6명 정도의 그룹 안에서는 같이 뭔가를 하기에는 구성원이 너무 적고 오히려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지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구성원의 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학습 지도의 해결 방법은 조기부터 경계선 지능 아이의 인지적 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장시간에 계획하여 가지고 진행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체계적으로 길러주는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학습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게 저희 경계선 지능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아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모를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아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희는 그 상대자,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이 전혀 돼보질 않았잖아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 어떻게 사고가 흘러가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이해하려면 굉장히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아이처럼 생각되기가 되게 쉬운 아이들이잖아요. 집에서 본인이 밥 차려 먹고 버스 타고 다니고 마켓 갔다고 다 하잖아요. 그치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단순한 것들은 하지만 깊이 있는
아니면 더 디테일한, 더 복합적인 것들은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이를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문자를 교환하고 엄마 아빠랑 문자 교환할 때도 그 내용까지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두서없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거나 친구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끌어냈다가 결론은 엉뚱하게 가는 경우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회인지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짧게 아이를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 교육이라는 생각하에 장기간을 두고 저희 아이를 키워야 되는 계획을 세우셔서 가시면 부모님들이 조금은 더 느긋하게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느긋하게 가시라고 하냐면 생각보다 저희 아이들이 2, 3년 늦다고 하지만 그 2, 3년 늦는 거는 이제 그 기간이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어떤 속도 있죠. 속도. 이 속도라는 거는 다양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걸음걸이부터 생각하는 속도까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빨라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말도 천천히. 아이가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짧게 굉장히 다양한 말을 한 번에 쫙 읊어버리면 아이들은 알겠어. 그리고 전혀 그 안에 내용을 다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길게 잡고 하시면 부모님들도 하나하나 좀 뭐라 그럴까요? 지치지 않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되게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네. 규칙적인 생활, 운동 필수, 자신감 키우는 장점, 좋아하고 잘하는 특기 개발, 다양하고 체험적인 경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 보상, 스스로 자신감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도, 꾸준한 반복 훈련.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인데 사실 여기서 제가 꼽고자 하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감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개발과 쉬운 것부터 시도하는 거를 꼽고 싶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정말 기본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의외로 요즘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방학 때 보면 저희 학교에서 보면 방학 때 아이들이 굉장히 루즈해서 다시 와요. 네, 마치 이렇게 되돌아온 것처럼 나쁘게 말하면 퇴행인데 그렇게 해서 와요. 근데 신기하게 그 규칙적인 생활을 단 한 달만 근데 일반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방학 때 완전 늦잠 자고 이러다가 개학하면 시차 적응 못하는 것처럼 그러듯이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굉장히 빨리 체감하더라고요. 한 번 아파서 아이 그래 오늘 너 쉬어라 그러고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흡수돼서 조금만 아파도 안 가는 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안 가는 거에 대한 익숙함이 이제 되게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면 학교 다니는 것조차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규칙적인 생활 별거 없어요. 아침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당연히 씻고 양치하고 학교 가야 되는 것들을 당연시하게 하도록 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인이 돼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를 그냥 생활 습관처럼 하게 되면 또 우리 아이들의 장점이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게 나중에 직장생활과 연계되고 사회생활과 연계되고 성실함과 근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저희 학교에서 지각하면 좀 지각을 안 하도록 아이를 많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달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학교 학습이나 집에서는 이제 학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학교 학습보다는 집에서는 진짜 아이가 혼자 풀 수 있는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아이가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괜찮아요. 그게 기본이 돼야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려운 것부터 계속해서 억지로 하잖아요. 나중에 절대 안 해요. 예, 학습 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행동지도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회적 행동지도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 파악하기, 감정에 대한 이해, 강도, 사회적 맥락 이야기, 원인 결과 찾기, 그 다음에 사회 상황에서 상대적 의도 파악하기, 사회적 기술력. 되게 어려운 말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첫 번째가 아이가 관찰을 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면 좋아요. 그 관찰 능력이라는 게 엄마 얼굴을 먼저 쳐다보고 엄마 표정을 보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면 주변의 환경들을 좀 자세하게 보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디테일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곳만 보고 굉장히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주변 상황의 파악이 오히려 그 시야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모르고 부딪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밖에 나가서도 관찰하게 하고 엄마 표정을 잘 읽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해주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되게 문제가 되는, 아니면 뭐 학폭이, 아니면 이제 아이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아이의 상황을 잘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었니? 넌 어디 있었니? 주변에 누구누구가 있었고 그 사람의 표정은 어땠니?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의 용기가 필요한데 밖에 나가서도 아이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을 때 굉장히 자세한 상황들을 인과관계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부분이 나중에 그게 쌓이면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의 어떤 학습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가정에서의 어떤 양육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루다 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최대한 아이의 능력을 좋은 환경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학교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학교니까 교육과정에 녹아내고 또 아이들의 어떤 학교 생활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을 성장시키자라는 의도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설명하기 전에 키워드를 좀 볼게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졸업 후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커가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 그 다음에 진로나 취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장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엇을 배우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도시명 학교입니다. 도시명 학교를 만든 이유는 저희는 지역사회와 당연히 아이들이 섞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지역사회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또 노출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거기에 또 활용도 많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시면 학교를 만들었고요. 도시면 학교를 만든 이상 여기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도 다니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한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주변 공원을 이용해서 아이들 수업을 또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좀 경험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이 쉬운 곳을 선택을 해서요. 도시면 대안학교입니다. 저희는 이제 2021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 기관으로 제1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네, 학교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등록에 대한 그런 명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졸업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어떤 영향력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어떤 교육청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학교는 그냥 등록 대안학교는 간과하지 않고 뭔가의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 일단 등록 기관으로 저희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경도의 지적장애 학생들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11세부터 25세까지 학생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세에서 13세까지 저희는 무학년제라 성장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초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4세부터 16세까지가 중등 과정이고 배움반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17세부터 19세까지가 이제 고등과정인 실천반이라고 하고요. 20세부터 25세까지가 직업반이라고 해서 성인반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립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생각하며 만들어가는 곳. 저희 학교의 슬로건인데 저희 학교는 행복한 자립이에요. 행복한 자립. 그냥 자립이 아니라 행복한 자립. 행복한 자립은 제일 먼저 나 스스로가 행복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자립이거든요. 그러려면 학교의 학습 프로그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되게 긍정적으로 고민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지만 각각 다른 나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중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함께하지만 각각 다른 나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특히나 개인별 각자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찌 보면 함께 있기에는 너무 다양한 그런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함의 어떤 각자의 개성들, 그러니까 그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또 함께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에서 조금 버려야 될 것, 아니면 다듬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다듬으면서 함께 또 만들어가는, 우리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 후에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요 졸업을 해도 학교를 와요. 그래서 10주년 페스티벌 때도 왔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졸업생들 그거 뭐죠? 동창회 만들자고 하는데도 그냥 아이들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밖에 나가서 플리마켓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연락도 안 했는데 와서 같이 팔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계속 학교와 연락을 하고 친구들끼리 연락하면서 지낸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것은 저희 학교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이 삼각 구조가 굉장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제일 좋은 거는 아이한테, 자녀한테 가장 좋은 환경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또 교육 철학이 다 더 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안학교일수록 그냥 공교육보다는 그 학교의 어떤 교육 철학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자립을 또 실천하는 학교, 꿈꾸고 실천하는 학교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어떤 교육적 마인드와 이루다 학교의 교육 마인드가 같이 가야 아이한테는 정말 큰 시너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관에 대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훨씬 더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자주 뭐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또 같이 연대가 맺어가지고요. 부모님들이 또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아이들도 함께 학교 외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 시설 현황은 교실 7개, 제과제빵 실습실 1개, 교무실 2개, 상담실 1, 체육실 1, 실습실 2개인데요. 지금 잠깐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사 현황은요, 상근 교사가 12명이고 비상근 교사, 강사 선생님이 3분이고요. 봉사 선생님, 급식 보조교사가 1명입니다. 총 16명이 계시고요. 궁금해하셔서 선생님들에 대한 이력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일단은 저희 학교는 그 전교사 자격증이 다 갖춘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는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사, 중등 정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들은 그 전문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유 자격보다는 경력을 보시면 저희 학교는 설립 이후 한 번도 학교를 그만두신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역사나 학교의 흐름, 저희 학교는 특히나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저희의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교육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다만의 교육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그리고 교과 과정이 서로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시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학교 선생님들 한 분도 나가신 분이 없으시고 쭉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 연계가 쭉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이 남녀 비율 1학년은 이제 4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 이제 5, 6학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은 1, 2, 3학년이 돼 있고 남녀 비율이고요. 고등학생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 9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이 학년마다 좀 다르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동일한 어떤 비율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비율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게 가장 좋은데 약간은 남학생이 좀 많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학생이 조금 적죠, 저희 학교가. 그리고 교과 과정을 보시면 배워야 할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을 쌓는 실생활 밀착 교육이라고 이제 썼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 교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교육 교육 과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과학, 사학, 사회까지, 영어까지는 이제 공교육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학년에 맞는 공교육 교육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공교육의 교육 과정의 초등 과정은 기초학습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한 교육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으로 하되 교과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개념이라는 걸 배우면 그것을 생활에 응용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응용까지 다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내잖아요. 적용을 하고.
근데 그 부분들이 저희 아이들이 약간 끊겨 있어요. 배운 것과 응용해서 생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 개념을 예를 들어서 방정식은 되게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 방정식을 응용해서 사용할 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학습 개념을 엄청 아이들한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수업, 생활 밀착형 수업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활동과 재량활동, 진로 직업 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개발활동 같은 경우는 기본교과에서 화폐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만든 교과들이에요. 그래서 기본교과 빼고는 다 저희들이 만든 교과고요. 이 만든 교과를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수학이 있고 화폐 경제 같은 경우는 동계산이잖아요. 근데 동계산이 한국 돈이 1000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00원에서 5,000원짜리를 사면 5,000원 거슬러 주는 거는 아는데 이게 아이들 나중에 이제 막 플리마켓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해보면 예를 들어서 7,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5,000원이나 2,000원 거슬러 주면 되잖아요. 근데 꼭 1,000원짜리 7개를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히 더 들어가서 그런 거 있죠. 요즘에 하도 카드를 하니까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개념이 들어가야 나중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화폐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실생활 경험 수업으로 해줘야 아이들이 훨씬 더 유능하게 잘 한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개발활동 같은 경우는 한영타자 스마트기기 활용, 체험활동, 제과제빵, 공예활동, FI, 기획력 향상, 스피치, 한영타자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교과예요. 교과인데 요거는 저희가 시대가 바뀌면서 매년 저희 학교에서 연구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들은 조금씩 변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 기기 활용이란 수업 없었거든요. 그냥 한영타자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FI가 아니라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저희 학교 바로 온라인 수업 도입됐고 그때 느꼈던 게 우리 아이들 집에서 혼자 부모님이 직장 다니며 집에서 혼자 줌 키고 수업 들어가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앱을 사용한다든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수업해야겠다 해서 바꾼 거고요. 스피치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언어치료적인 접근인데 저희 아이들은 또 특수의 언어치료도 아니고 또 그 단계를 조금 성장을 해서 지금은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과정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소통에 대한 법, 그 다음에 때와 장소에 따른 어떤 언어적인 표현법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한테 더 재미있게 실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바꾸거나 연구를 해서 조금 변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량활동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 시사뉴스 수업이 있고요. 진로 직업 같은 경우는 직업탐색, 직업기초, 직업훈련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로라는 수업이 이 초등과정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진로 교과서도 있듯이 진로 취업, 진로 직업 이런 교과서가 있는데 제가 이 교과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지카드가 있는 친구들은 장애고용 쪽에 직업군이 쫙 나와 있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업에 대한 교과서가 엄청 잘 나와 있어요. 부록으로 이렇게 막 스티커도 붙이게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취업 진로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생 진로책은 또 현실성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 대상자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쨌든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이거는 내 미래에 대한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벌대에 가서 막 경험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상황, 현실성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아이들 엄마 나 4년제 갈래 아니면 엄마 나 인서울 갈래 했다가
결국 고2, 고3 때 이제 그 상담 받으면서 컨설 받으면서 이제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게 현실성을 깨달으면서 아이한테 성적 맞는 데 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잘 우리 아이들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되게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냥 교과서대로 가르쳤어. 그럼 진짜 우리 애도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과연 박탈을 할 것인가?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아이한테 처음부터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면서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정말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내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를 저희 이거 가리키면서 접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초등 4학년 진로 교육을 했거든요. 교과서를 가리키는데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컸어요. 컸는데 취업을 막 시키려고 하는데 복지카드가 나와서 그런 일을 막 이렇게 애들한테 소개해주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저희 학교 다니는 경계선 지는 친구들도 복지카드 못 나오는 친구들인데 번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여기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 복지나 이런 그 장애에 대한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과 과정, 아이들한테 학습하는 부분, 특히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나라에는 얘네들한테 맞는 진로 교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막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없냐 하면 그 일을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제도가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없는 거죠. 교과서가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외국은 다 얘네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든 직업훈련이든 일반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도 다 필요한 기능적인 훈련들을 해요. 사무기초부터 뭐 컴퓨터 능력부터 심지어는 포장 조립까지 다 하거든요. 그거는 일반 친구들도 하면 좋은 능력들이니까. 근데 이제 직업 탐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업 기초에 대한 이 부분은 자신의 어떤 진로를 위한 기초 작업을 쌓는 거라 되게 잘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정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줄기를 잡아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거 잘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게 저희 학교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핑크색은 이제 수준별 문과 수업이고요. 초록색은 수준별 이과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과, 문과라고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느 과정에서 분리되어 있는 교과목들은 아니고 저희가 연구해서 분리를 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들 중에 국어에 능한데 수학은 약한 친구들 있죠? 혹시 국어, 수학 다 못하거나 국어, 수학 다 잘하는 친구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그게 비슷한 아이들도 있지만 좀 비슷하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연결된 교과가 국어 쪽은 언어 쪽이니까 사회나 이런 언어, 소통 쪽에 관련된 교과가 좀 뭉쳐져 있고요. 수학은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화폐 이런 부분이 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눠서 수준별로 수업을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만들어 놓고 아이들 이제 선별 테스트를 해서 수업에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하는데 저희 학생들 96명이 시간표가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업에 맞는 교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해요. 근데 초등학생 4학년 뭐 6학년까지 어려울 것 같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잘 찾아가고요. 자기 시간표도 자기가 다 볼 줄 알게 이제 지도를 다 시키고 다 만들어 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네, 학령 통합 수준별 분반.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초등, 중등, 고등 나뉘어져 있잖아요. 직업까지. 그래서 학년 통합 수준별 분반이라고 하면 하늘색 같은 경우 보면
보라색인 것 같아요. 스포츠 게임, PT12, 직업기초 훈련, 자립훈련, 이런 인권성, 이런 교과들은 아이의 수준이나 학습 능력에 상관없이 그 나이에 해야 될 교육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래 아이와 같이 배워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그 또래 아이들에서의 수준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 통합 수준별로 나눠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성인권 수업을 하는데 같은 고등과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잖아요. 아이들이 잘하니까. 이 친구는 성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이 친구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했을 때 고등과정에서 그 수준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학습 인지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아이들의 약간은 성숙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학년 통합 수준별로 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원반이에요. 이 원반 수업은 나이 비슷한 나이의 원반, 이제 담임 선생님의 반이죠. 그래서 금요일 수업으로 많이 돌아가고요. 금요일 날은 오로지 원반이 기획한 동아리 수업이라든가 외부 활동이라든가 또 지원 사업을 통한 또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A부터 E까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은 그 미디어 수업이고, 노란색은 원반 수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광색으로 하늘색은 담임 선생님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교과 담당 선생님 수업이고, 회색은 이제 강사 선생님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직업반 수업이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왼쪽만 이제 초중고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수업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실생활 체험 교육, 그래서 교과의 기초학습을 진짜 탄탄하게 기르고 나서 그것을 생활에 어떻게, 근데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 2반은 생활 수학하거든요. 근데 중등 1학년 과정을 가지고 생활 수학을 해요. 근데 생활 수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례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비례를 생활로 넘어갔을 때 내가 학교 전체적인 공간에 책상 가로 세로 60에 40cm의 책상을 전체 가로 세로 4개, 3개로 나눴을 때 각각 사이에 몇 cm를 둬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아이들이 이제 멘붕이 오면서 실제 이제 계산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응용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워주는데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또 부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 중에 우리 창의력 교육 어렸을 때 아이들 많이 했죠. 사고력 키우기 막 이렇게 해서 영재 교육 막 하잖아요. 근데 특수로 갈수록 아이들이 그쪽이 없고 훈련 쪽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따라 그리기,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 훈련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사고력을 키우면 되는데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응용력이 필요하고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풀어내갈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데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반복 훈련 그 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맞는 사고력 신장 훈련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지 않았나 오히려 그 창의력을 받쳐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맞는 사고력 훈련을 하려고 저희 학교가 그 설립할 때부터 고민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교과로 어떻게 녹여내는지 담당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의 생각 주머니 키우기를 특히나 초중고 때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도 전환 교육이라고 해서 초중교 때 집중해야 할 교육이 있고 고등이랑 직업반, 성인이 됐을 때 집중해야 될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초중고 때는 이 사고력 키우기와 기초학습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편입니다. 자기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이루다 학생들은 그 위생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자기관리,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학교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디테일하게 관리해요. 밥 먹고 나서 양치했는지, 자기 얼굴 주변 잘 닦았는지,
밥은 깨끗이 먹었는지. 근데 그게 다 아름다움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게 하는 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생활 습관도 그렇게 길러주면 저희가 항상 이제 이루다 학생들은 기품 있는 학생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서 우아하게 다니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방법. 이거 되게 멘탈 교육이죠. 멘탈 강화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면 그게 쌓이면 아이들의 힘이 되고 아이들의 자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멀리 있는 거 걱정하는 아이들 많아요. 특히 그 우울이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과 그 과거에 대한 걱정 다 치워버리고 오늘 현재 너가 행복하면 돼. 오늘 현재만 우리 이런 거 즐겁게 해보자라고 많이 교육시키는 편이라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자신에게 맞는 수업 찾아가기, 친구들과의 자치활동, 골라 배우는 방과후 수업, 적성에 맞는 진로 정하기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진로 정하기는 어떤 거냐면 저희 학교도 진로 직업 팀이 있어요. 그런 그 선생님들 중에 진로 직업 팀이 구성이 돼 있어서 주 1회 한 번씩 만나서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택할지를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아이의 적성,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처음에 정한 걸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변화무쌍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변화가 되고 생각이 부모님들도 대학 보내려 했다가 다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아이가 뭘 하다 보니까 어머니 이게 이거보다 오히려 체육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발견했어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또 체육으로 가고 막 이래요. 근데 너무 긍정적인 게 해봤거든요. 다양한 걸 해보다 보고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 아이의 장점이 뭔가를 계속 찾아내 보니까 이게 취업으로 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학교에 더 사회기술 훈련을 받아서 더 나중에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약간 전투적으로 고3 친구들은 정말 공교육의 고3 친구들처럼 그때는 이제 현실화시키죠. 아이한테. 너가 지금 걸그룹을 하고 싶지만 너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해봤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댄스 그룹이 어떻게 하는지 너 한번 같이 알아보자. 그래서 진짜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너 안 돼 그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해서 진짜 가본 친구들도 있어요. 갔다가 와서 선생님 이 길은 내 길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오히려 또 찾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루다의 교육 특성화, 차별화된 심화교육은 자치활동, 직업훈련 수업, 수준별 맞춤 수업, 생활자립 훈련, 사회적 기술 훈련, 제과제빵 요리, FI, 모바일 활용 기술 수업, 이루다 기초능력평가, 개별 IP, 자치활동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학교만의 특화된 수업인데요. 개별 IP라는 거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마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그 특수학급 선생님과 학교와 정해진 아이의 개별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학기 초에 한 학기에 한 번씩 부모님과 상담하고 상담한 내용을 아이와 같이 또 상담을 하고 선생님 전체가 상담을 해서 아이의 개별화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그 개별화 목표를 선생님과 부모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성장일기라는 그 학교에서 만든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내가 개별화 IP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오늘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고치려고 했는지 또 해보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서 스스로 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는 실행이 더 목표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2개 정도? 아이들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1년 뒤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 해는 다른 목표를 세우죠. 그게 개별화 IP고요. 그 다음에 FI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고력 훈련 프로그램인데 요거랑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훈련은 이 사고력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연계한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요 교육 특성화 중에 FI와 사회적 기술 훈련과 또 이것을 실생활에 실제 체험으로 어떻게 접목시켜서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을 내가 실생활에 다니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브리칭할 거에 대한 그 수업 프로그램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담당 선생님인 김동훈 선생님께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루다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께 조금 안내드릴 사항들은요. 저희 이루다 학교의 조금 특징적인 수업인 FI랑 그다음에 이제 기획력 향상이라는 수업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 실생활에 조금 어떻게 실습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PT 수업까지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앞서서 설명드릴 FI 수업은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인데 저희 이루다 학교에서는 아이들 학생 평가를 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기초 인지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지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 평가보다는 기초 인지 능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이 인지 능력 향상 도구 프로그램인 FI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FI 프로그램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포이에르스타인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영재들 있잖아요. 영재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조금 많이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부터 이제 설명 드릴 텐데요.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지를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FI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리고 기획력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획력 향상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맞닥뜨린 그런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학은 뭐 중등 과정, 고등 과정까지 전부 다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친구인데 막상 이제 편의점 가서 동계산을 할 때 계산이 어려운 친구들. 이런 문제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음 장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앞에 보시는 도구지가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도구지는 FI에서 지금 공간에서의 위치라는 도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지금 4명이 각각 다른 위치로 서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A, 포지션 B, C, D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마이크 선이 조금 짧네요. 그래서 저기 지금 위쪽에는 집이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나무, 그리고 하단에는 꽃이 있고요. 왼쪽 좌측에는요. 벤치네요. 벤치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요. 포지션 먼저 볼 거예요. 포지션 B를 보면요. 지금 두 번째 남자인데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오브젝트 사물은 하우스예요. 집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있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 집은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 느린 학습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추상적 사고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인지적인 문제를 학생들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요. FI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면 두 가지를 먼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FI 프로그램은요. 교사가 아닌 중재자의 입장으로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 집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오른쪽에 집이 있네요 라고 했을 때 의구 이 녀석아 틀렸어. 너의 위치는 여기니까 왼쪽이잖아.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일단은 도구지를 보면서요. 뭐가 보이니? 무엇이 보이니? 를 묻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는 선생님 뭐 집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뭐 포지션 A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걸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FI 프로그램에서 나아가서 이제 기획력 향상 수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학습 내용을 가지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획력 향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이루다학교 교사분들이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기획력 향상 프로그램 책을 지금 1권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금 시중에서 지금 판매 중이고요. 지금 2권을 또 제작을 하고 있어서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역에는 일상생활 영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획력 향상 프로그램은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성 영역, 그리고 언어, 그리고 뭐 기본 교과 과목과 관련된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윤수와 희수는 주말에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표를 발권을 받아가지고요. 영화표를 봤는데 영화표에는 좌석 D열 9번과 10번에 앉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앉으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까지요. 아이들이 추상적인 사고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 표를 보고 실제로 좌석을 찾아가서 앉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때는요. 이 표를 보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딜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수업을 할 때 방향을 알아야 되고요.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좌석을 찾아가서 앉을 수 있게 지금 문제를 표현을 해놨고요. 2번 문제를 보면 이제 또 나오는데요. 2번 문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수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영화관 앞쪽에 앉으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피해를 줄까봐 되도록이면 영화관 뒤쪽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또 있어요. 회색은 예매가 끝난 좌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위치, 방향,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고요. 회색 점을 찾아서 내가 이제 예매를 하지 못하는 자리를 일단 또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 생각을 수정하고 체계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FI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브리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브리징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어떤 다리를 놓다, 다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저희 인지 처리 과정을 보면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서 머릿속에서 어떤 정교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정교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가 중재자의 역할이 되어서 그 브리징 과정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브리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위치와 방향,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렇게 영화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관에서 표를 구매해서 자리에 앉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브리징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PT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PT는 이제 직접 이제 담당하시는 하정아 선생님께서 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학교 교사 하정아라고 합니다. 아까 김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FI랑 그다음에 기획력 향상 이렇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위치와 방향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또 실제적으로 수업 상황에서 또 어떻게 또 풀어나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르다학교에서의 모든 수업은 이렇게 이론을 넘어서 일상생활과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구체화하고 그리고 확장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과목은 이제 PT인데요. PT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PT, 트레이닝 PT가 아니고요. 피지컬 테라피의 약자로 우리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면서 주변 상황과 변화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아까 대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학교 주변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서 아이들과 실제로 이제 나가서 우리 학교 주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을에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계절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스스로 인식해보고 그 변화들을 표현해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업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 PT 수업에서 사용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길찾기 앱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자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은 지도를 보고 주어진 대로 길을 찾아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활동입니다. 그 평면의 지도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건물과 도로, 그 다음에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주변에 골목길을 탐색을 하고 지도를 보고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 이름을 채워보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수히 그냥 어떤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쳤을 건데 지나쳤을 그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방향과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 아이들의 수준별로 수준에 맞게 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는지.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인지 프로그램 되게 지겹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생활로 나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미션처럼 해서 수행하고 나가면 일단은 다 같이 몰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해가지고 먼저 찾아내기 이런 거 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다양하게 미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수업도 있지만 교실에서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잠깐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수업이 4시 모든 교육과정은 4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4시 50분부터 50분씩 수업을 하는 방과후 수업이고요. 최장 2교시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은 6시 40분 정도에 끝나고 1교시짜리도 있고 2교시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 학기 말에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앱을 통해서 해서 원하는 방과후 수업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교과과정 외에 아니면 또 선생님들이 또 재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전수해 주고 싶은 중국어 수업도 있었는데 의외로 중국어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중국어 수업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격증 수업을 택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격증 수업을 원하지 않는 결과 이런 이제 언밸런스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방과후 수업이 정해지고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 선택해서 또 이렇게 스케줄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올해 방과후 수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방과후 수업은 이런 거고 자립 라이프 같은 거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정말 자립 라이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이들이 레시피를 다 해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먹방처럼 오늘은 뭐 만들어 보기 해서 레시피 애들 다 쓰고 그거 얼마치 사야 되고 정해진 돈에 5,000원씩 가져 5,000원 안에 너희들이 이거 5명이서 다 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장 봐오고 만들고 DP하고 먹고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디 갔다 오기. 정말 일상생활, 예, 일상생활에 관한 거고요. 기타 연주반도 있고 메이크업 자기관리. 메이크업 자기관리반이 요번에 최초로 생겼는데 남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왜 왔니 했더니 이제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다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저희 학교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하고요. 40분에서 9시까지 자기 주도 학습이란 걸 합니다. 이것은 각 반에 다 다르고요. 학년마다 다르고 담임 선생님의 그 계획 하에 20분 정도 와서 차분하게 아침을 열 수 있는 자기 주도. 어떤 반은 한자 쓰기도 있고요. 어떤 반은 선생님이 이렇게 주신 매일 하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프린트하셔서 와서 차분하게 하는 반도 있고요. 아니면 와서 수업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사물함 정리하면서 자기 수업 스케줄 하는 반도 있고요. 다양한 독서하는 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9시 10분부터 수업이 들어갑니다. 조회 다음에 10분부터 수업이 들어가서 수업은 40분씩이거든요. 그래서 40분을 정한 이유는 초중고 직업 다 똑같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플러스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시간까지 해서 40분이고요. 40분 넘어가면 이거는 조금 소용이 없는 시간 아닌가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사실 4시까지 해야 될 과목이 많다 보니까 또 40분에 쪼갠 거기도 해서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거는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고요. 교내에서 식사를 하고요. 외부에서 식사 내용을 받아다가 선생님이 배식을 하는 과정이고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서 먹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제 5, 6, 7이 진행되고 3시 50분에 끝나요. 그러면 저희가 종례까지는 4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각 반 정리와 청소가 있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성장일기란 게 있어요. 성장일기는 매 수업 시간에 본인이 수업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담임 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겸사를 받고 종례까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4시 30분에 종례를 합니다. 방과후 수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을 이제 원반 수업으로 해서 교회 체험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수업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어서요. 금요일 수업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졸업을 하면 저희가 개별화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춤형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룹으로 된 맞춤형 수업인데 진로는 사실 개별화 진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단 평가해서 이 학생의 어떤 성장의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를 정해서 일반 취업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학 진학을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직업반 설명회 때는 제가 취업 사례나 진로 대학 진학 사례를 이제 담고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거긴 없죠, 선생님. 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갔냐면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요. 현재 지금 그때는 없었는데 최근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부가 개설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안산대라든가 협성대라든가 나사렛 때는 원래 가장 에이블학과가 유명했던 학교고요. 에이블학과라고 느린 학습자 친구들을 위한 학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오래된 학교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경대라고 해서 그 국립대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또 에이블학과가 생기고 해서 이제 대학 안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대학 갔잖아요. 다 갔는데 가서 아이들이 취업까지나 졸업까지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학에서도
구성원들을 좀 맞추고자 해서 학부들을 개설하고 학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의 연장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장선이 대학에서 또 만들어주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한 친구가 아니라 이제 직업학교, 저희 학교 직업학교로 가서 사회기술 훈련과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소양 교육을 좀 시켜서 거기서 이제 또 취업이나 진로를 한 번 더 선택하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저희 아이들이 2, 3년 늦다고 하잖아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20살 때 바로 대학을, 그때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무슨 과를 갈지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모르고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할 시간을 주어지려면 조금 더 그때도 한 발 더 늦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템포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직업학교에 가서 거기서도 학과 수업을 하면서 또 복지관의 어떤 취업이 같이 돼서 오전에는 3학년 과정 경우에는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취업을 해서 3시간, 4시간 일을 하고 또 급여를 받는 그런 구조로 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이 또 3년 과정을 다 마치면 대학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23살 때 또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자기 길이 다르다는 생각이 저희는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의 다양화를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모집 인원이 성장반 9명, 배움반 10명, 실천반 3명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변경된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되게 염원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96명이잖아요. 근데 3층, 5층, 그 다음에 옆 건물에 4층, 여기 건물 2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3층, 5층 사이에 4층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 4층을 이번에 저희가 임대를 할 것 같아요. 하게 돼서 3, 4, 5층을 쫙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을 좀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추가 인원이 되는데 저희 학교에는 성장반을 늘 생각이에요. 현재 성장반이 한 반이고 배움반이 3반이고 실천반이 2반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반 11명 한 반인데 성장반을 한 반 더 늘리면 18명을 뽑는 상황이 되고요. 배움반 같은 경우는 13명을 뽑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반은 2명 정도 뽑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변동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학교 환경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3, 4, 5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입학금은 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2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치를 해두고 졸업이나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퇴를 할 경우 반환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회로 한번 납부를 하시고 졸업 때까지 가는 금액이고요. 월 수업료는 65만 원씩이고 그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교복이랑 체육복 같은 경우인데 교복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지원이 돼요. 학교 밖 청소년 교복 지원이 30만 원씩 돼서 그걸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교재비는 이제 연 10만 원.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 교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25일까지 이메일 접수도 되고 이메일 접수하실 때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 학생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스스로 써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접수도 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접일은 12월 2일인데 저희가 면접을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보는데 요번에 만약에 입학 원서를 내신 학생이 많으면 아무래도 오전, 오후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별도로 따로 원서 내신 분한테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면접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3일인데요. 조금 더 길어지면 아마 4일 정도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입학 절차는
모든 과정은 12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1월 달에 그 재학생과 그다음에 신입생과 하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학생은 필수적으로 그 2주 수업을 같이 하고 입학을 해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네. 이게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네. 별도로 뭐 질문이나 원하시는 상담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네.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 이것으로서 입학 설명회를 마치는 게 아니라, 예,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5분 후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그 이후 시간에는 잠깐 2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 자녀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특별히 그런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귀가하시거나 학교에 들리셔서 한 번 더 교과 과정 이런 거 보시고 살펴보시고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